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김기사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선 제가 무비시네 영화방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팟캐스트를 보다 깊고 넓게 즐길 수 있도록 해서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랄까요. 우선 오마이뉴스 문화스포츠 매체인 오마이스타에 김성호의 시네만세라는 이름으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엔 김성호의 독서만세라는 이름으로 서평도 연재하고 있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김성호의 시네만세나 독서만세로 검색하면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또 지하철역 앞에서 빨간 조끼 입은 빅판분들이 판매하는 잡지 있죠? 빅이슈라고. 한 달에 1일과 15일 두 차례 나오는 잡지인데 매달 15일에 제 영화평이 실립니다. 제 글 외에도 잡지가 알차고 의미도 있는 만큼 사보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네요. 또 영화 관련 어플 왓챠라는 데서 김성호 영화팬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팟캐스트 방송에 앞서 제가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찾아서 팔로우 하셔도 좋겠습니다. 무비시네 영화방이란 이름으로 블로그와 소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됐으면 하네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한 거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은아마 수익 창구로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팟캐스트 어플 대신에 유튜브가 편한 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다양한 창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무비시네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충 수습하고 온 남자 재기사입니다. 오프닝하다 지친 남자 철기사입니다. 오프닝 하다가 다시 살아난 남자 살아있네 흑기사입니다. 네, 저희 철기사님과 흑기사님 네. 모였습니다. 저희 오늘 할 영화 아가씨죠. 일단 그 전에 디와부터 한번 얘기하죠. 네네. 우리 오프닝에 어떤 쇼를 했는지. 저희가 지금 8시 2분인데 7시 50분부터 오프닝을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지금 철기사님이 재밌는 멘트 한 두세 번 날렸는데 네. 어떻게 흑기사님이 그걸 못 받아주는 상황이 돼가지고 계속 다시 하게 돼서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 부분 제가 편집해서 들려드릴게요. 그 부분은 꼭 들려드릴게요. 네. 혹시 지금 철기사 한번 다시 들려줄 수 있나요? 그 목소리 안 나와 이제. 한번 어딩이라도. 안 됩니다. 정 아무튼, 듣고 싶으시면은 뭐 나중에 뭐 제기사한테 뭐 파일 달라고 하던가. 제가 지금 덮어둘게요. 지금 이겁니다. 네, 이거였습니다. 내 기억에 이거 지금 삭제한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아무튼 네, 잘 찾아봐. 철기사님, 흑기사님 우리 저희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흑기사님 지금 괜찮으시죠? 기분? 지금 네. 되게 힘들고 우울한데 철기사한테 몇 대 맞으니까 되게 네. 힘이 났어요 지금. 네. 지금 신촌 스터디룸에서 저 YTN에서 그 영상 찍어서 보낼 뻔했습니다. 진짜. 철기사님이 저 한 20여 대 맞았어요. 20여 대 좀 강력하게 맞아요. 오프닝 잘못하다가 20여 대 맞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엔돌핀이 솟습니다. 철기사님 뭐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네요. 지금 네? 굉장히 안 좋아 보이네요. 역시 맞아야지 정신. 개- 동물은 맞아야지 정신. 오늘 왜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예? 아니 뭐 기분이 탐탁치만은 않네요. 저 컨셉이에요 컨셉. 네. 좀 약간 울적한 컨셉. 네. 되게 근데 좀 약간 이중적인 게 카톡에서 저희 카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네네.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약간 심한 언어, 뭐 남자들이 언어를 쓸 때마다 철 기사님 뭐라 하시냐면은 이런 방에서 이런 말 하지 말자. 누가 볼까 창피하다. 그치, 너네 그치.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언어 순화시키는 그런 사람처럼 여기 언어 전도를 하셨는데 갑자기 날 보자마자 때리기 시작하는. 그쵸. 저도 지금 펀치러시 맞아가지고. 왜 그래요? 사람은 때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뭐, 맞아야지 정신 차려. 이들은 또 영화 찍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영화 찍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네. 요즘에 그냥 뭐 개인적으로 좀 고민도 많고 해가지고 뭐 이분들한테 화가 난 건 아니고 근데 이분들을 만나면 항상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 무슨 고민이에요? 휴화산에 있던 용암을 건드리는 분들. 근데 저희를 만나면 약간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맞아요. 거죠. 저희를 때리면서 어. 화라산에 있던 그 막 어. 끈적끈적한 용암들이 나와.
약간 그런 거지. 남들 앞에서 보여주기 힘들었던 모습들을 힘들었던 걸 막 누적했다가 이제 우리들은 푸는 거야. 아니, 오늘 녹음을 이후로 당분간 안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목소리 듣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3일 뒤에 기대해주세요. 네. 아무튼 차 기사님 뭐 지금 그렇게 지금 심정 괜찮죠? 녹음 진행할 수 있겠죠? 네. 기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 지금 맞고 나서 정신 확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네. 합시다 한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지냈고 저희 오늘 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죠. 영화 얘기 많이 해보죠 오늘은. 아, 그래요? 네. 나는 오프닝이 좋던데. 오프닝 뭐 근데 설 기사님 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원래 설 기사님이 웃음 지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약간 지금 표정 보니까 나는 약간 웃길 생각이 없다 오늘. 그치. 네. 대주주가 기업을 경영할 생각이 없다. 네. 약간 이런 식인데, 방금 새끼손가락이 코에 있는 2개 동굴 중 하나에 들어갔어요. 한 2마디가 들어간 것 같아요. 2마디 들어갔죠, 네. 지금. 지금 뇌까지 건드리고 왔는데, 뇌를 좀 활성화시킬 생각인지. 이거 아프세요. 지금 아무 반응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잔재미는 지양해야 된다. 네. 여러분들의 잔재미를 지양하기 위해서. 네, 그럼 뭐 영화 얘기하죠. 그렇죠. 뭐 네. 오늘은 뭐 그렇게 해보죠. 네. 네. 아무튼 저희 오늘 할 영화는 지금 또 박스 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저희 이 감독과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저희 무비신 영화방에서 이 감독의 영화를 다룬 적이 있죠, 저 기사님? 언제요? 네? 전 다룬 적이 없는데. 아 있잖아요, 저희 비 오는 날 그런 적 없... JSA 했었잖아요. 아... 네. JSA를 했는데 영화 좋아하는 철기사가 뭐 영화 좋아하는 거 구상. 네, 아무튼 기억도 못하고.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요. 요즘 약간 알츠하이머 증상처럼 과거 일은 또렷하게 막 기억날 때가 있는데 최근 일은 또 흐릿흐릿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웃음 시동 거는 건가요? 아니 약간 건강 지금 약간 경유차에 경유는 느낌인데. 경유차에는 당연히 경유차에 당연히 경유를 놓지. 시동 걸라고 이 새끼야. 무슨 소리야? 건강 얘기. 건강 얘기. 저도 기억이 안 나서 헬스. 기억이 안 나서 좋다고 그냥 요즘 씁쓸하다고. 네. 근데 철기사가 이런 식으로 오프닝을 잘 쳐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파도의 그 밀물썰물처럼. 야, 너는 남 평가의 시간에 씨발 너도 하나라도 못들 생각해 씨발로만. 동감합니다. 이 씨발로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뭐씨 중요한데. 여기가 스튜디오입니다. 스타디움. 여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동 걸었어. 지금 경유차 이빨에 넣고 시동 걸었어 지금. 이대로 가면 돼. BPM 막 BPM 180이야 지금 미쳤어. 네. 아무튼 이제 그 감독의 영화 이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 아가씨. 네. 아니 조용히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딴 데를 잡지 왜 여기를 잡았어? 뭐 저희 뭐 아무튼 저희 집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그죠. 또, 기사님이 또 또 저 상한 포비아라서. 예. 또 언놈이 또 놈이 있잖아요. 집 가기도 어렵고. 아유 하여간 언놈이 문제. 네 아무튼 저희 그러면은 예고편 듣고 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인 영화 얘기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격 해보죠. 예. 네 예고편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고아야, 내비가 부재했고 이모부는 말 그대로 후견일 뿐 제사는 히데코코야. 생쥐 같은 우리 수키가 낮이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나를 사랑하게끔 살살 꼬여주기만 한다면 백작이 도착했다. 이제 시작이다. 난 모르겠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예, 저희 예고편 보고 왔는데요. 설 기사님, 뭐 저희 줄거리 요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렵다 이게. 아 근데 주인공 이름이 히데코, 수키. 백작 히데코 수키. 그 때는 일제 강점기 그 약간 뭐야 거짓 패거리의 일원 중 하나인
수키라는 여자애가 제안을 받습니다. 거짓의 부모까지는 아니고 어떤 일감을 묻어다주는 어떤 약간 보스 같은 느낌의 백작이 일본인 한여로 들어가서 그녀 뭐라고 해야 돼? 하여간 기회 한번 다시 할까요? 줄거리가 문제야. 아, 붙여먹기로 한 거지. 그냥 해 그냥. 네, 그래. 좀 붙여줘 그냥 너네들이. 오케이. 어. 그럼 내가 마저도 얘기할게요. 그 백작이 수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요 돈 많은 어떤 미망인의 자녀, 뭐 일본인이 있는데 걔를 이제 붙여먹어서 걔랑 이제 백작이랑 결혼을 하고 일본을 갈 테니까 난 일본에서 그 여자를 이제 정신병원에 넣고 돈을 나눠 먹자. 이제 이렇게 하고 시작이 되고 이제 수키라는 그 김태리가 역할하는 수키가 그 집에 한여로 들어갑니다. 한여로 들어가면서 벌어진 사건. 그래 네. 거기까지. 네. 이게 이 영화의 줄거리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기사님? 간단하게 인상 비평 하면 이게 막이 3막으로 돼 있어요. 1장, 2장, 3장 돼 있고 이제 아까 줄거리는 안 나왔지만 이제 조진웅까지 포함해서 코우스키인데 한여 그리고 그 김민희가 이제 주연한 그 히데코 그리고 이제 하정우가 주연한 백작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어떤 뭐 백작이 그 히데코를 꼬시는 장면 그리고 히데코가 그 어떤 하녀를 속이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는 그 둘의 그 하녀와 히데코의 뭐 사랑 이런 걸 보여주는데 사실 좀 짜임은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좀 짜임 없었다. 네, 짜임은 없었던 게 뭐고 특히 아까 저희도 앞서 얘기했지만 마지막 장면이 되게 자기적이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럼에도 뭐 장점은 좀 몇 가지 본 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차후에 얘기를 할 거고. 예. 흑기사님은 약간 좀 실망한 눈빛이네요. 철기사님, 철기사. 흑기사님. 당신. 저요, 네. 나는 그래도 또 막상 나오고 나서 같이 본 사람한테 한 7.5는 줬어요. 7에서 7.5 정도? 그러니까 워낙 저는 박찬욱을 좋아해요, 사실. 왜냐면 그 박쥐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 그러니까 동아시아 어딘가인데 도저히 이 시대가 가늠 안 되는 어떤 미술, 그리고 뭐 옷, 막 이런 분위기 자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좀 좋은 점수 주고 시작해서 사실 그러나 뭐 영화나 무슨 모든 예술 작품이라는 게 계속 봤던 시점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조금 비판적인 게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군요. 사실 영화 본 지 한 2주 돼가지고 지금은 조금 비판적으로 시선이 보이네요. 철기사님은요? 전 뭐 재미로만 따지면은 박찬호의 근작 중에서는 가장 재밌는 영화가 아닐까. 가장 그냥 근작이는 어디까지죠? 박쥐 스토커? 이후부터? 박쥐 이후에 맞춰서 스토커밖에 스토커밖에 없으니까 없네. 뭐 박쥐를 포함해왔어. 가장 장르적으로 재밌는 영화. 장르적으로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K-pop 무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범죄 스릴러로. 뭐 재밌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재밌게 만드냐는 이제 박찬욱 감독의 몫이었는데 최근에 본 오락 영화 한국 근래 나온 오락 영화 중에서도 재미로만 따지면 제일 재밌다. 솔직히 말해서 가장 재밌게 봤고 비주얼 하나는 정말 끝난다. 보는 내내 감탄을 금치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무슨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특히 2막 시작할 때 아역이 나오는 중간 부분 낭독회가 나오는 부분은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이거는 진짜 미술의 힘. 근데 이 미술을 구현해낸 미술 감독 유성희와 박찬욱의 협업이 비전의 최상품. 정말로. 박쥐도 그 류성희 감독인가요? 아니 다 유성희. 다 류성희. 그래가지고 일단 첫 인상은 그렇죠. 장르적인 재미도 있었고 또 박찬욱 특유의 그런 미장센도 살아있는 그런 영화. 그죠. 미장센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얘기를 근데 공통적으로 장르적인 걸 얘기해야 되나 미장센부터 얘기해야 되나? 둘 다 할 말은 좀 있는데 미장센부터. 저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 이 영화의 최고 백미는 역시 뭐 아까 흑기사님도 말했는데
어떤 그 공간이 주는 어떤 특이함, 약간 또 철 기사님이 말한 어떤 미술의 그런 힘 그런 게 제일 크게 느껴졌던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누적됐던 박찬욱의 힘이 보여주는, 그리고 이 영화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즈비언에 관련된 영화인데 굉장히 그 사회적인 의미를 탈각시킨 영화예요. 의도적으로 계속 그 방이라는 공간, 집이라는 공간에서 막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박찬욱 감독의 엄청난 그 진짜 시선,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어떤 카메라 따라가는 거 혹은 미술에 그려주는 그 분위기, 이런 게 참 괜찮다 싶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위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이게 사실 또 다르게 좀 그 말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캐롤이랑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캐롤이라는 영화도 레즈비언 영화고 어떤 로드무비적 성격을 띄었잖아요. 이것도 이거 로드무비라고 볼 수는 뭐 없겠지만 계속 그 공간이 닫힌 공간에서만 나오거든요, 이 영화는. 근데 그 닫힌 공간에서 박찬욱의 가장 장점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박쥐라는 영화를 보면은 저 박쥐의 가장 좋은 장면이 그 한복집의 2층에서 그리는 그 복도 장면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씬이든 그 복도에서 박찬욱이 그리는 그 전체적인 시선, 좀 그런 게 특히 이 영화에서는 그 장점을 좀 한껏 살린 것 같아요. 어떤 복도 따라가는 뭐 오솔길, 아니면 집 안에, 아니면 지하, 뭐 이런 식의 되게 좁은 구조만 그리잖아요. 좀 그런 게 인상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스토커도 약간 그 집안에서 불리는 스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개별 1층, 2층 나눠가지고 박찬욱 감독은 개별 작품을 뭐 공간을 원하는 건 무의미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모든 커리어에서 이 사람은 다 자기가 조작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세트를 사랑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워낙 그 안에서 미술과 동선을 정확하게 재는 감독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것도 역시 그렇다. 무의를 뭐 점하기보다는 역시 이번에도 똑같은 장기가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집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집이 보면은 그 일본식 집이랑 서양식 집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집을 일본 현지에서 로케를 찾는 데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아까 말한 이제 흑기사님이 말했죠. 그 행복한 한복집? 예. 그 집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 약간 한식과 일식의 집이 오묘하게 섞여 있고, 맞아.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거는 그 앞에 집 앞에 마네킹이 있는데 옷은 한복을 입는데 마네킹은 서구애고, 또 안에를 들어가 보면은 애들은 중국 마작을 하고 있고, 먹는 술은 보드카고 러시아 보드카고, 그쵸. 나오는 음악은 또 한국식 막 음악이 나오고. 근데 이번엔 영화도 똑같아요. 네. 약간 집도 약간 그렇게 해놓고, 주인공들은 일본인과 한국인인데 그들이 입는 옷은 다분히 또 서구적인 옷을 입고 있고, 뭐 장식 같은 것도 다 서구적이고, 약간 그렇게 막 혼용된 공간들을 잘 이용하는 감독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감독이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 의미를 일부러 소거시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때는 바야흐로 뭐 1930년대 뭐 이렇다면 뭐 모던 보이가 있고 이런데 그거는 그냥 다 빼버렸어요. 사실 빼고 자기가 넣고 싶은 일제강점기의 모든 이미지를 다 그냥 넣은 거예요. 어떤 서구든 중국이든 그 감독이 담고 싶은 특정 이미지. 근데 그게 아까 철 기자가 얘기했듯이 거의 모든 영화가 비슷한 대충 분위기를 자아내거든요. 좀 그리고 그게 장기를 살리는 것 같고. 딱 그걸 한마디로 말을 하더라고요. 미술 감독이 동아시아 어딘가 있는 곳, 약간 그런 느낌을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아마 어딘가 있는 곳을 상상하면서도 어딘가는 없을 거예요. 그런 건. 모든 그런 이념적인 상상적인 개념들이 다 합친 현실에는 없는 거니까. 그게 또 박찬욱 제작사 이름에서도 드러나잖아요. 박찬욱 제작사 이름이 뭐죠, 철련이? 모호 필름인데 MOHO 해가지고 필름인데 되게 모호한 딱 부러진 어떤 여기 한국이야 뭐 몇 년대야 이게 아니라 자기도 약간 모호한 그런 시공간을 원하는 주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감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여태 그 필모그래피에서는 가장 좀 되게 과할 정도로 좀 사용됐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너가 아까 철 기자님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케이팝 무비로서 장르적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드보이 이후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의 선이 제일 뚜렷한 거는 이 영화가 맞죠. 싶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작들을 보면은 약간 내러티브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기승전결의 구도에서 좀 약간 살짝 비트, 일부러 그런 걸 또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비선형의 약간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뚜렷하죠. 그만큼 이제 장르를 이제 이야기를 쫓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 저는 결국 비교할 거는 동일 장르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 어떤 저는 가이리치 감독 같은 게 생각이 납니다. 가이리치 감독이 누구지? 그 스네치랑 뭐 랍스타겐 뭐 투 스모킹 베럴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세 개의 시선이 계속 맞물리면서 그 막 계속 조립되는 과정이 되게 오락 영화로서 되게 재미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장르로서만 이 영화를 보면은 사실 저는 오히려 낮게 봤어요. 왜냐면 내가 보기엔 범죄제국성이 훨씬 재밌었고 내가 보기에는 락스타겐 투 스모킹 베럴스 훨씬 재밌었고 스네치가 훨씬 재밌었고 오히려 그런 고리치고는 조금 나는 짜임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 그 어떤 장면이 특히 그랬냐면 마지막에 하정우랑 이제 김민희가 그러니까 백작이랑 그 히데코가 결국 그 저택에서 탈출을 해요. 결혼을 하러 일본으로 가서 그래서 어떤 작은 산사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백작 생각에서 얘 정신병원 냅두려고 막 그 정신병원에 가기 전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백작이 그 히데코를 범하려고 해요. 범하려고 하는데 그 히데코는 그 백작을 이제 잠재우는 약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을 와인에 타서 이렇게 와인을 입에 머금고 막 이렇게 뭐 키스를 하면서 뭐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그냥 내가 백작이라면 저 술을 안 받아 먹었을 텐데 왜 이렇게 굳이 백작이 저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백작은 굉장히 영리하고 굉장히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든 도쿄까지 그녀를 피신시켜서 등쳐먹을 사람인데 왜 마지막 장면이 저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뭐 이런 결국 그 짜임의 마지막을 위해서 어떻게든 근데 또 그거를 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그거를 또 납득시키려고 결국 감독이 백작이 이 히데코를 약간 연모하는 거를 되게 많이 넣어놔요. 근데 나는 그것도 좀 어색했어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납득시키려고 감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장치들이 많다. 그쵸, 뭐 갑자기 뭐 결국엔 순정이다. 약간 순정을 약간 복돋보게 한다. 그래서 막 어떤 되게 어울리지 않는 젠틀한 모습을 계속 막 마저 심어놓은 거죠. 뭐 아무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오락 영화라는 같은 스케일에서 봤을 때는 조금 철 기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오락성은 저는 오히려 좀 떨어졌다. 네,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 과거에 있었던 명작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근래 작품 보면은 좀 재밌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래 뭐 황해가 아니라 뭐 곡성이 엄청 뛰어나긴 했지만 그거 제하고 나서 한국 영화에서 좀 제값하는 그런 영화들이 없었는데 그런 영화 비교하면은 뭐 이 정도면 완성도는 그치. 근데 곡성을 그 전주에 봐서 그런가? 약간 그 오락이라는 그 파괴력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제이 세이너 그 올드보이에서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반전이라든지 이야기의 그런 드라마틱한 거 기대하고 보니까 아가씨가 좀 약하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또 뭐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저는 또 장르로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결국 이거는 어떤 페미니즘 혹은 이렇게 레즈비언 그러니까 동성애 영화로 또 다시 영화를 또 재구성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또 한번 말을 꺼내보면 어떨까? 맞아요. 동성애 어땠어요? 네? 그런 이렇게 이 영화가 되게 뭐 동성애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죠 사실. 그 수키와 히데코가 어떤 남성 중심적인 그 두 인물을 다 제거해내고 결국 마지막엔 그 두 인물이 승자가 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근데 단순히 어떤 게임에서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게임을 이기는 원칙은 사랑이었거든요. 동료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치. 여성 간의 사랑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재밌는 거는 그 수키라는 캐릭터예요. 김태리가 분한 보통 수키라는 캐릭터 막 사랑을 위해 쟁취하고 어떤 열정적이고 앞뒤 안 가리고 뛰어가고 이거는 남성이라는 사회에서 남성이라는 사람한테 인식해 놓은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독은 그 여자 캐릭터한테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해요. 왜냐면 결국 감독이 얘기한 건 이거죠. 그런 막 사랑을 위해서 막 뛰어가고 이런 건 남자만의 전유물이 아닌 어떤 인간, 사랑을 하는 인간의 전유물이다. 뭐 여기까지 좀 확장해서 또 해석할 수 있고,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부분은 하정우, 백작인데, 아까 철기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히데코를 등쳐먹으려고 다가섰다 갑자기 연정을 보여요. 그런 그 뒤로 막 굉장히 젠틀하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과연 그 젠틀이 순수하나 혹은 그 젠틀을 성해방적으로 읽힐 수 있냐?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하정우, 그러니까 백작이 마지막에 그 히데코가 주는 그 와인을 먹고 막 취하기 전에 어떤 이렇게 후배위 자세로 섹스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대사가 여자들은 이러면 참 좋아한댔어.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해야 좋아한댔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어떤 남녀 억압적인 상황을 젠틀한 걸로 모면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젠틀한 거, 소위 얘기하잖아요. 서양의 젠틀맨은 성해방적인 젠틀함이 아니고 여성을 어떤 연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좀 그런 거를 감독이 재밌게 좀 꽈서 좀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 점에서는. 하정우도 어쩔 수 없는 남자였다. 어쩔 수 없는 남자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단문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남자였다. 예, 예, 그렇죠. 천유선님요. 이게 노출이 나름 심한 영화인데 별로 에로틱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치가 높았다. 감정이 배제된 배드씬이 좀 없지 않나. 저는 약간 좀 감정 쌓기에는 좀 실패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치. 뭐 약간 좀 박찬욱 영화의 모든 주인공들이 약간 금사빠긴 한데 처음 사랑에 빠질 때 약간 이번에는 좀 금사빠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금사빠였지 않나. 좀 급격하게 이빨 한번 닦아주고 사랑에 빠졌죠. 그러니까 그 장면도 원작이 이게 더 약간 좀 섬세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연출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연기의 문제였을까? 그거는 좀 생각해볼 여유 좀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뭔지 알 거예요. 목욕하는 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장면이고 그게 결정적인 장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의 연출이 단순히 젖꼭지를 보여주고 젖꼭지를 만지고 달콤한 것에서 이 달콤한 것을 먹는 빨아먹는 그런 거 클로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좀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나 약간 관객이 봤을 때도 저도 여기서 좀 한 게 그 아까 그 수키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김태리가 분한 조금 자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자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감독이 보여준 남성성의 어떤 모습인가 그런 자기적인 아니면 굉장히 뭐랄까 사실 그 김태리가 분한 역할은 썩 속통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그냥 말짱 오케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무조건 전진. 약간 이런 식인데 전후 그 금사빠가 아니 왜 이렇게 막 혼자 의미부여를? 왜 이렇게 혼자 전진을? 그러니까 저도 그게 연기의 문제인가? 또 아니 혹은 뭐 연출의 문제인가? 근데 둘 다일 수도 있는 게 일단 저는 그 김태리의 목소리를 조금 거슬렸어요. 영화 내내.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탕을 주고 막 어떤 이렇게 이빨을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어디라고 해야 돼? 팔꿈치를 뭐 잠깐 이렇게 터치하는 걸로 뭐 이렇게 찌릿찌릿 이런 것도 뭐 조금 어색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참 뭐. 근데 저도 동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내러티브에 집중할 수 없었고 드라마가 약하게 느껴진 이유도 사실은 그 캐롤을 봤을 때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여자는 되게 동감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누군가에게 감정이입을 할 대상이 없으니까 조금 드라마에 이렇게 확 들어가기가 좀 어색했었거든요. 이 영화가 좀 재미없게 느껴진 이유가 어떤 캐릭터에 내가 몰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민희한테 몰입을 했냐? 아니면 그 신인 배우한테 몰입을 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야기도 재미없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기준에서만 보면은 캐롤보다는 핫질이야 내가 보기엔. 왜냐면은 캐롤은 갑자기 배우가 까먹었네. 그 캐롤의 그 사람이 연기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엄청
싹 들어가고 빠져서 되게 좋은 영화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김민희가 연기 잘하지만 좀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난 또 제기하고 싶은 게 이게 인터넷에 조금 논쟁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레즈비언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감독이 되게 성대상화를 했다 혹은 뭐 판타지로만 그렸다 뭐 이런 좀 의견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은 아까 조 기자님도 말했는데 좀 과했던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랑의 상징으로 쓰이는 뭐 은구술들 뭐 그게 어떤 또 억압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도 어떻게 또 그 둘 간의 사랑의 상징이 되잖아. 화합의 어떤 존재가 되는데 그런 거 너무 야한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너무 좀 과한 느낌? 좀 그런 데에서 오는 거부감이 1차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걸 뭐 레즈비언을 판타지화하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내가 이 레즈비언의 그 여성들 간의 사랑에 좀 동감을 얻으려면은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수위를 낮춰서 말을 했다면은 좀 더 내가 옹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좀 이게 강하게 그려지니까 거기서 보는 1차적 거부감은 어쩔 수 없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강한 거는 조금 덜 느껴진 게 영화가 되게 단조로운 상태에서 그들의 사랑이 너무나 섹슈얼하게 그려지면 거부감이 들을 수 있는데 사실 되게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맞죠? 막 문어 장면 생각해보면 문어 그대 막 하정우 손가락 자르고 막 이런 거 막 결국 막 진짜 자신을 못 지키고 뭐 죽네 뭐 자신 지키고 죽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 강도에 대해서 그 레즈비언 사랑이 난 좀 세게는 안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움찔움찔한 게 그 조진웅이 연기한 코우스키가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런 그로테스크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은 뭐 괜찮은데 약간 이런 식의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레즈비언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계속 외부적 장치로만 그려내니까 거기서 오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분하고 좀 얘기는 달라요. 저는 뭐 박찬욱 감독이 그렇게 뭐 레즈비언 성소수자의 얘기에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 영화 만들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감독은 이 감독의 영화에 보면은 좀 금기라는 측면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친상간 뭐 변태성행위 뭐 변태성행위 이번에도 뭐 신부의 타락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떤 박찬욱 감독이 되게 학식이 높고 되게 철학적인 감독이라고 생각은 하되 영화에서만큼은 저는 이 사람은 그거를 크게 뭐 개의치 않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의 속도에서 모르겠죠. 약간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영화 안에 완벽한 세계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그런 거는 약간 관객을 자극할 수 있는 소스? 그 정도로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고 주의 깊게 보는 분들한테는 미진하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찬욱 영화가 어쨌든 간에 어떤 주인공을 딜레마 상황에 놓고 그 딜레마 상황이 되게 인간 근원적으로 문제시가 되는 영역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레즈비언이야? 레즈비언이라는 상태가 그렇게까지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나?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좀 아쉬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철기사 얘기를 또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 올드보이 박쥐? 스토커는 잘 못 봤고 그 지금의 영화도 그 근원적 금기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가볍게 던질 수 있는 금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박쥐는 어떤 신부의 타락 그리고 올드보이는 근친 그리고 그러니까 맞물리는 금친 그리고 여기는 JC도 금기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남북한 군인들이 그쵸. 되게 금기시되는 사회적으로 네. 그런 되게 툭 던지는 금기로서는 뭐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관으로 보면은 금기시가 안 되는 영역인데 당시의 인식관으로 생각하면 되게 금기시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또 어떤 얘기를 해봐야 될까? 저희 혹시 또 근데 아가씨 말고도 박찬욱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각자 본 어떤 박찬욱의 최고 작품은 뭐예요, 사실? 저는 딱 그 박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드보이예요. 왜냐면은 아직도 그냥 이거는 아주 개인적 역사인데 올드보이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개봉을 했어요. 개봉을 하고 그게 올드보이가 19세 영화인데 제가 그걸 굳이 보겠다고 화곡동 사는데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부평까지 가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유지태가 관객 인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19세 영화인데 어떻게 꾸역꾸역 들어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때 뭐 영화를 사실 본 적이 없었죠. 없는데 그 영화를 처음 봤는데 막 너무 멘탈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직 그 장면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대학교로 와서 그냥 생각이 날 때마다 쭉 보다가 그 2013년에 10주년으로 한번 재상영을 했었어요. 봤는데 너무 영화가 좀 그제서야 좀 마음에 혹은 뭐 아니면 뭐 아까 제 기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철학적 함의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곱씹는 영화라면 저는 올드보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올드보이. 네. 약간 개인적인 추억도 있고. 개인적 추억이 좀 강하게 작용된. 네. 철 기사님은요? 근데 이 얘기는 JS 편 때 했던 것 같아요. 뭐겠어요? 저는 뭐 복수의 나이 것이. 복수의 나이 것. 저는 복수의 나이 것 하면 약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이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지만 저도 그거를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박찬욱이란 감독이 JSA는 진짜 입신양면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 맞아요. 복수의 나이 것 좋죠. 제 기사는 저도 올드보이랑 박쥐랑 사실 고민했는데 박쥐죠. 가장 완벽했던 영화죠. 진짜. 이유는 뭐 우선 저는 박찬욱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약간 되게 인간을 근원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인간을 그 주인공을 벼랑 끝까지 보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고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박찬욱 하면은 흔히 하는 오해가 너무 그 미장센에만 신경을 쓴다, 스타일에만 집중한다고 하는데 박쥐란 영화는 그런 스타일이나 미장센이 그러니까 그런 게 단순히 따로 독립하는 게 아니라 그 핵심 주제에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간 느낌? 그런 느낌이 다분히 되는 영화라서 박쥐 완전 좋아하죠. 광팬이죠. 사실 신작이 나오면 영화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행운이에요. 행운. 너무 고맙고 사실 가서 본다는 게 되게 영광이고 재밌고 뭐 사실 전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라서. 올드보이에서 무슨 장면 제일 좋았어요? 올드보이요. 막 근데 딱 드는 장면은 막 어떤 그로테스크한 장면보다 갑자기 시공간이 확 바뀌어서 어떤 막 시베리아 같은 그 마지막 씬 있잖아요. 딸이 아버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오대수는 혀가 잘려서 끝내 그 말을 못하고 막 눈물이 맺혀서 딱 끝나는 그 장면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 그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회귀에 대해서 다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자면 그거고 결국 그 황량하고 아무도 없는 그리고 그 둘밖에 안 남은 곳에서 그는 말할 수 없다는 그 딱 사실 그 장면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 그 장면 이미지적으로도 너무 좋고 과연 그럼 그 둘은 어떻게 뭐 다시 사랑을 하는 건가? 그 오대수의 딸은 다시 기억을 잃은 건지 만 건지 막 저도 그 결말에 대해서 너무 막 궁금했었어요. 그 기억. 그쵸. 근데 그 이미지만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게 거기에 어떤 여자 주술사 같은 게 맞죠. 하나 나와요. 나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나? 뭐 아무튼 그냥 옆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고 둘이 턱턱 걸어가다 딱 끝났는데 조금 인상적인. 맞아. 그 장면 진짜 좋아요. 철 기사님은 복수의 나고 이것을 무슨 장면 좋아해요? 솔직히 그 영화에서 좋아하는 장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혐오스러운 장면밖에 없습니다. 아클레스 건 짤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냥 다 진저리 치면서 본 기억밖에 없어요. 진저리 침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아하네요. 네? 진저리 침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네요. 그런 약간 혐오스러움에서 오는 어떤 희열? 그런 게. 개인적으로 딴 얘기 하자면 저는 스토커를 그 해 본 영화 중에 최악의 영화 중에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한국에 돌아오신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나가시겠죠. 예. 근데 이런 분은 가면 안 되죠. 그 영화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스토커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는 이런 평 때문에 아직도 사실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아까울까봐. 하도 평이 안 좋아서.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도 평론가들은 또 엄청 빨았어요 그때. 또 거기에 의미를 되게 해석을 해내고 하면은 박찬욱만이 아까 초기선이 말한 세계관에 익숙해가지고 그거 해석하는 재미는 있는데 영화적인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순수한 의미의 재미가 그냥 없다. 네. 제 기자는 박쥐의 어떤 장면? 저는 사실 그 장면이죠. 그 마지막에 다 들어간 장면? 그 현상현 씨, 그 신부님이 네. 그 여자 배우 누구죠? 옥빈이를 김옥빈 씨를 자기가 팔을 물려주고 김옥빈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팔을 물려주고 또 자기는 또 김옥빈의 이제 피를 빨아먹는 이게 약간 신화적인 장면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우로보로스라는 신화가 있어요. 네. 자기 꼬리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되게 회문하는 그 이름도 그래서 현상현이에요. 뒤로 돌려도 현상현, 앞으로 돌려도 현상현. 이효리 같네. 네, 약간 그런 사실 근데 이 영화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약간 그런 어떤 그 장면 완벽하지 않나요? 딱 앵글에서 그 우리 영화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그 그림 누구였어 그렇지? 도마뱀이 나왔다가 그런 그림 있잖아요. 손 이렇게 손 같이 서로 손을 그리는 장면 네. 이런 거. 그런 장면처럼 그거를 나는 계속 지금까지 교과서와 그림책에서 봤는데 영화적으로 구현을 해낸 거예요. 나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섹스한 장면 같던데. 일부러 그런 되게 섹슈한 느낌이 컸어요.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죠. 네, 되게 야릇하게 좀 장면을 봐서. 그 장면은 진짜 완벽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죠. 박찬욱만이 진짜 그려낼 수 있는 장면이고. 아, 그쵸. 박찬욱 감독님이 약간 언행일치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죠. 미술 작품이랑 독서 많이 하라고 영화 감독 되고 싶으면 본인이 본 걸 그대로 영화에 감독. 맞죠.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죠. 그리고 또 자기 삶이 영화 안에 들어간다고 느끼는 게 꼭 보면 주인공이 딸이에요. 박찬욱 감독이 딸밥으로도 유명한데 올드보이에서도 그 딸이 미도 나오죠. 미도. 또 박쥐에서도 그 딸 나오죠. 근데 딸이 다 별로 안 좋은데. 안 좋은 딸. 그러니까 아가씨에서 딸 나오죠. 딸밖에 안 나요. 아들은 없어요 영화에서. 딸이 되게 인간 극단의 상황까지 몰려가는 딸인데. 네, 진짜. 근데 제가 또 조사를 좀 했어요. 뭐. 또 박찬욱 영화 한다고 해서. 네. 근데 그 올드보이가 지금 IDMB에서 몇위인지 아세요? 몇이요? 몇일 것 같아요? 66위. 전체 영화 중에 탑 100에서 66인데 67위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시민 K. 68위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북북서로 진로를 놀려라. 그래서요. 오손을지를 지금 누르고 100등 안에 한국 영화는 올드보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해가 갈수록 올라가요, 점점. 해가 갈수록 올라가 지금 66위까지 올랐어요. 그쵸, 전 진짜 올드보이 흠잡을 수 없는 영화지, 정말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영화 관련 할 얘기가 있나요? 많이 했어요. 사실 원작을 보고 왔으면 원작 얘기 좀 했을 텐데 다 안 봤고. 다 안 봤어요. 저도 옛날에 이거 만든다고 했을 때 사놓고 전자책으로 샀거든요. 몇 페이지 읽다가 못 읽겠더라고 눈이 아파가지고. 전자책은 일할 때 몰래 보는 맛이지. 핑거 스미스. 근데 박찬욱 감독님이 요즘에 약간 재미 들리신 게 외국에 물론 유명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덜 알려진 원작을 각색하는 영화가 박쥐 때부터 계속 그러고 계셔서. 사실 올드보이도 그렇잖아요. 올드보이도 일본 잘 안 알려진 굉장히 마이너한 만화를 맞아. 근데 하여간 책 많이 읽읍시다 여러분. 언제 어떤 영화가 걸릴지 몰라요 진짜. 되게 특이한 게 박찬욱 감독이 항상 원작 있는 영화, 자기가 쓴 영화, 원작 있는 영화, 자기가 쓴 영화, 원작 있는 영화, 자기가 쓴 영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계속 교대로. 그래서 JSE 원작이 있었죠. 복수는 아이 것 자기가 썼죠. 올드보이 원작이 있었죠. 친절한 아저씨 원작 없었죠. 박쥐 원작 있었죠. 스토커 없었죠. 스토커 있지 않아? 그거는 그 배우가 썼잖아요 시나리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가서 연출만 해왔죠. 그 다음에 아가씨 원작이 있었죠. 계속 이렇게. 여기 빠진 거 하나 있네. 박찬욱 감독은 골 때린 영화 하나 있었는데. 사이버고지만 괜찮아요. 네. 맞아. 그 영화 있어. 아무도 기억 못하는. 정말 아무도 기억 못하는. 로맨스 코미디 영화. 하여간 이 하여간 어떤 영화를 딱 골라내는 재주가 있어요. 진짜. 이것도 진짜 세팅이 엄청 재밌는 세팅이에요. 또 더 웃긴 거는 저는 이 중에 원작을 본 게 올드보이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올드보이 원작에서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거는 거의 정말 새로운. 올드보이 원작은 진짜 결말이 너무 쉐시. 뭐예요?
뭐가요? 하여간 영화랑 많이 달라요. 달라요? 네, 저도 기억은 안 나요. 지금 안 나는데 막 그 그림체부터 되게 투박해가지고 사실 만화는 으이후 이런 만화가 다 있네 말했는데 엄청 재밌게 봤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끝나나요, 우리? 뭐 충분히 하는데. 충분해요? 다른 우리 또 잔재미 있는 또 코너 공식 코너로 가시죠. 네, 공식으로 가죠. 네, 가죠. 네. 저희 이제 공식 코너. 이 영화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혹은 모르지 말든지.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죠. 오늘은 철 기사님. 아 이거 네. 보셔야죠. 이거는 뭐 영화가 명작이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정말 봐야 되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추천. 기사님요. 아 추천이죠. 왜냐면은 나의 항상 추천 기준은 10,000원이라는 영화표 가격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아깝냐 안 아깝냐 기준인데 이거는 뭐 충분히 상회를 하죠. 충분히 상회하고 이 감독 이름만으로도 나는 뭐 내고 본다고 생각해. 그러면서도 뭐 좋은 영화라서 추천합니다. 추천. 저도 뭐 추천합니다. 영화 뭐 박찬욱 봐야죠.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서 낭독회 장면 하나로 이미 저를 추천으로 이끌었어요. 그 장면 어땠어요? 그 목 조르는 이가? 아니 막 마네킹 타고 올라가고 막 그거. 그거 박찬욱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시퀀스를 그 장면, 그런 장면. 왜? 응? 왜? 인위적이고 합이 딱딱 막 기교하고 맥락 없이 기교하고. 맞죠. 참 그 목 조르는 김민희 그 목 조르는 딱 컷에서 연기는 정말 잘했다. 뭐 연기는 뭐 다 잘했어요. 조진우 아저씨. 조진우 아저씨는 뭐죠? 그 코우스키라고 그 이빨 막 검은칠하고 막. 네. 그 아저씨 연기 어땠어요? 난 아직까지 그 정도. 감량 많이 하셨던데. 감량 뭐 15kg 했다고 들었는데 전 뭐 그냥 뭐 사실 그 인물 자체가 되게 자기적이잖아요. 막 눈썹도 이렇게 막 올리고 막 이빨 검은칠도 하고 막 과도하게 변태적이고 그냥 뭐 막 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 신인 연기 배우 김태리의 연기가 조금 오히려 좀 그냥 이렇게 약간 움찔움찔하더라고요. 약간 뭐 오글거린다고 해야 될까? 조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서 움찔거리는 게 아니라 너무 못해서. 튀어요. 그러니까 튄다는 게 못해서 튀는. 네, 전 좀 그렇게 느껴가지고. 근데 또 올드보이에서 보면은 신인 배우가 뜨지 않았습니까? 올드보이에서도. 그쵸. 그 강혜정이라는. 네. 그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은 얼굴 쌍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김태리 씨는 강타 닮았더라고요. 강타 닮았나요? 네, H.O.T 강타 닮았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요? 네. 강타 좋아하시나? 얼굴은 합격입니다. 그래요? 합격. 형님 오늘 개그를 안 치시네. 원래 이 정도 떡밥을 던졌으면 한 번 좀 터져야 한번 해야 되는데. 되는데. 하얀 풍선 드냐고 떡밥 던져야 되네. 오늘 되게 과묵하시네. 진짜. 이 팬들이 이거 네. 제 기사한테 카톡으로 이거 아니, 너네들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본편 들어가면은 다 이랬어. 됐어? 예고만 재밌었고. 뭐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본편 오늘 들어가면- 예고가 좀 별로였나? 예고 뭐 예고 내가 다 했지 뭐. 어떻게든 80%? 10을 하든 100을 하든 10을 하면 8을 하고 100을 하면 80을 하고. 아가씨 3인식 한번 해주세요. 오랜만에. 네? 네, 아가씨 삼행시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아가씨 뭐. 아가씨가 날 보고 좀 그 안에 이걸로 하죠 그냥. 아가씨가 그 안에 씨가 그 안에. 박성민의 아가씨 아십니까? 정바지에 얼굴 아가씨가 날 보고 윙크하네. 이거 참 야단날래. 라랄랄라. 이 노래 알면 저희 연식이 대충 나오셔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아닌 것 같습니다. 살짝 아는데 음악에 둘 다 관심이 많다는 거. 그때 워낙 이 노래가 쇼킹해가지고 방금 합이 맞았는데. 오랜만에 또 노래를 아시는구나. 흥분됩니다. 됐지?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이제. 자 이제 코너 뭐 남았죠? 이제 이 영화를 추천한 연관 영화. 이 영화 연관 영화 하나씩. 연관 영화. 준비 덜 됐나 봐요. 좀 나태해진 것 같아요. 약간 나태했나 봐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 기사님 도로. 뭐 저도 뭐 지금 막 생각난 건데 이 정도의 양심미를 가진 장르는 전 세계적으로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영국 정원 스릴러 같은 경우가 이런 정도의 양심미를 보여주거든요. 그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그 어떤 대저택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 사고를 그리는 영화들. 저 뭐 고스포드 파크가 생각나요. 그저 모르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죠? 감독이 이름 까먹었다. 되게 유명한 거장인데 팀버튼? 한 번만 검색해 주시겠어요? 고스포드 파크? 아니야. 되게 돌아가셨어. 고스포드 파크 잠시만요. 로버트 알트만. 로버트 알트만. 또 우리 또 쇼커. 플레이어? 뭐 엄청나시죠. 또 내슈빌. 내슈빌. 근데 이 영화도 딱 이제 그 어떤 대저택에서 이제 어떤 파티가 벌어지는데 거기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시각에서 이제 보는 아주 수작입니다. 고스포드 파크. 오랜만에 또 명작 하나 로버트 알려주시네요. 네. 기사님. 제 기사부터 하시죠. 네. 제가 좀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찬욱 영화 박쥐만큼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쥐만큼 좋아하는 심판. 이게 단편 영화인데 이 영화 카프카의 심판을 혹시? 전혀 다른 내용이고. 그러니까 되게 총극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13분짜리 흑백 영화인데 어떤 영화냐면은 이제 한 장례식 그 이제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떤 시체가 와요. 근데 삼풍백화점 시점이죠, 거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그곳에 한 정체불명의 시체가 오는데 그 사람의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부모라고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보니까 이게 보험금 때문에. 그래가지고 과연 이 시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과연 이 사람의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이제 이거를 판결하는 기준이 되는 심판하는 그런 단편 영화인데 진짜 재밌습니다. 그거는 어디 나라 영화? 박찬욱 영화입니다. 박찬욱의 네, 심판? 네, 박찬욱의 단편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초창기 영화예요. 그 박찬욱 첫 영화가 뭐죠? 새 남자였나? 세월간이었나? 뭐죠? 새 남자였나? 삼총사였나?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쫄딱 말아놓고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하던 시절에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 뭐 박찬욱 감독을 좋아하실 만한 청취자라면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비주얼이나 이야기의 그런 충격적이 되게 좋습니다. 오케이. 저도 해야 되죠? 저는 뭐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저도 이런 어떤 시각의 측면에서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딱히 지금 직관적으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어떤 페미니즘을 다룬다? 근데 이런 것도 또 견줄 만한 것도 딱히 없고, 견줄 만한 게 어떤 이게 비슷한 스케일에 볼 것도 없고, 결국 할 거는 저는 가이리치 영화들 추천할게요. 결국 짜임들이 어떻게 좀 내러티브에서 흘러가는지 이런 거 생각하는데 보는 내내 가이리치 많이 생각나는데 뭐 스네치 같은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굳이 비슷한 류의 분위기를 하려면 셜록 홈즈인데 제가 셜록 홈즈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가이리치. 스네치랑 그 록스타 2 스모킹 배럴즈 그거 두 개 추천합니다. 네. 철 기사님은 고스포드 파크. 고스포드 파크. 저는 심판. 저는 마지막 기사님은 록스타 2 스모킹 배럴즈. 네, 그 영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 2주의 키워드. 2주의 키워드? 네. 나 이거 처음 듣는데? 또 이것도 철 기사님이 네. 개설한 코너입니다. 어떤 걸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2주에 이제 흑 기사님이 나를 감명시킨 어떤 꼭 단어가 아니더라도 앨범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좋다. 사회적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나를 적게 했던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철 기사님 뭐죠? 저요? 저는 요즘에는 뭐 책도 이제 많이 못 볼 시기라서 책 보기 되게 힘든 계절이라서 책도 뭐 뜨문 보고 음악도 뭐 맨날 뭐 네이버에 뜬 거 보고 그래가지고 없습니다. 어허. 그럼 제가 두 개를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소라예요, 저는. 제가 엊그저께 이소라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재밌었나요?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정말 이소라를 좋아하는 보컬인 게, 되게 제멋대로지만, 막 그, 가사가,
진짜 막 삶에서 우러나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자기적이죠.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근데 그걸 실제로 들으니까 막 이소라라는 게 악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덩치도 크신 분이니까 악기 같기도 하고 또 가사를 들으니까 막 시가 막 쏙쏙들이 막 머리에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키워드는 뭘까? 그 사람의 저렇게 가사를 잘 쓰는 게 뭘까라고 했는데 되게 사랑을 계속 반추하는 음악을 엄청 많이 해요. 이소라 1집부터 80까지 거의 대다수 그런 건데 운듯이라고 8집에 그 음악이 있는데 그걸 부르더니 나 이거는 뭐 내가 사랑을 잃고 쓴 건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남친과 죽었나? 그냥 이런 아니면 헤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키우던 통통이란 개가 죽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완견이 죽어서 남긴 느낌 어떻게 보면 남들은 과소하게 느낄 수 있는 걸 계속 자기가 반추해서 어떤 되게 엑기스를 만든 그런 좀 기운이 되게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진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좋은 예술을 마주하면은 삶이 윤택해진다고 되게 클리셰 같은 말인데 사실 그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막 머리가 타조처럼 이렇게 뇌가 작은 사람이지만 그 이소라 음악 2시간 반 동안 콘서트 보면서 막 좋은 착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 들어서 이소라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하루키였습니다. 그 하루키가 최근에 신작을 냈어요. 그 직업으로서 소설가라는 걸 읽었는데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저떻게 했다 그냥 이런 뭐 일종의 자기계발서 같은 건데 하루키를 좀 비판적으로 느끼는 거는 베버를 따라한 제목인가요? 네? 베버의 책을 따라한 제목.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직업으로서 학문을 따라한 책인데요. 그 비판적으로 읽은 거는 어떤 소위 계속 하루키는 의도적으로 사회적 조류에 대해서 계속 일종의 반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사에 대한 어떤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 저는 좀 나는 개인사적 나는 뭐 사회적 이런 구분도 좀 무의미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하루키가 얘기하는 그 어떤 생활에서 고민을 집착하는 것도 저것조차 어떤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거에 대한 반기다. 저거는 어떤 반항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키가 그냥 그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소설가 짓을 30년 넘게 하는데 내 원동력은 능력보다도 하루에 1시간 내가 달리기를 해서 난 그게 내 가장 큰 장점이고 좋은 능력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얘기, 뭐 뻔한 얘기. 버틴 놈이 뭐 결국 뭐 이긴다 혹은 뭐 성과를 낸다 이런 거를 요새 많이 느끼거든요. 요새 막 계속 버텨야 되는데 버텨야 되는데 막 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직업에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그러는데 뭐 하루키가 그냥 난 뛰니까 이랬다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니까 또 되게 또 프레시하게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난 주말에 책 한 권 되게 분량도 작은 책인데 읽고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게 2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이 하나 없었고. 네, 저는 마지막으로 저 2주의 키워드는 무비신의 영어방입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또 자소서를 쓰면서 무비신의 영어방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 방에 대해서 아까 흑 기자님이 말한 반추를 하게 됐죠. 근데 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 공간 무형에 존재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큰 공간, 큰 사랑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준 이렇게 하면 또 능력에 비해서 카톡이 몇 개 올려나? 그래서 아무튼 무비신의 영어방 사랑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 녹음 여기까지 하고 저 기사님 한마디 해주세요. 뭘요? 네? 그래도 뭐 팬들을 위해 지분 80%의 팬들을 위해 그냥 끝내. 우리 다음에 꼭 봐요 제발. 다음에 청바지에 어렵은 아가씨가 나보고 윙크하네. 끝내죠. 네 안녕.